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MZ세대 노조 반발에 주목했다고 하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기존 양대 노조뿐만 아니라 이른바 MZ세대가 중심이 된 새로 고침 노조도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반발한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지만 이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주 69시간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총리는 여전히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해 엇박자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홍보를 강화하라,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미세 조정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둘러싼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폐 관련 질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급식실 조리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길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니는 길과 관련한 그 법률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대도시와 달리 경북 북부 지역의 길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우리 네. 지역의 길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대도시 지역은 토지가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어서 땅 모양이 반듯반듯하고 또 그 토지가 길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토지가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구획되어서 그리고 길에 접하지 않는 토지, 이른바 맹지도 많고, 네. 길은 있어도 좁아서 사람은 다닐 수 있어도 차량이나 농기구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의미의 맹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맹지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종종 일어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길을 수용하지 않고 도로를 막 내버려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도로를 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해서 길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그 길은 그럼 그 소유주가 따로 있겠네요. 개인 그렇습니다. 소유. 예, 예. 그런 길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보다 길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다. 그렇죠. 우리 우리 지역도 뭐 신도시 같은데 경북도청 신도시 같은 데는 잘 구획이 돼서 괜찮은데 예전 뭐 구도심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저쪽 시골 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맹지가 상당히 많다. 네. 자, 이웃 내지 통행하는 사람과 분쟁을 겪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길을 막거나 통행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보는데 예. 자, 이렇게 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아무리 내 땅이라도 일단 그 길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막거나 통행을 어렵게 하면은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땅이어도 100% 그렇습니다. 내 땅이어도 그렇습니다. 일단 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막아서는 안 된다. 예, 그 형법 185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고 처벌도 좀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요. 예. 그 우리 지역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아까 말씀 육로에 해당하는 길을 막아서 문제가 많이 되곤 합니다. 네. 이 판례에는 이제 여기서의 육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일컫는 것인데요. 네. 그 부지가 누구 거든 간에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땅이든 나무 땅이든 간에 또 다닐 권리가 있든 동 없든 동 또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일반 공중이 사실상 다니면 이 형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추상적인데요. 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야,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는구나. 야, 나나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예. 이제 1994년 11월 4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94도 2112 판결 사안인데요. 예. 참 이거 재밌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소유가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 그 땅 위에 물론 홍길동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땅 옆에 폭 한 2m 정도의 동네 골목길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위에 이웃들이 쭉 있었는데 모두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대로로도 가고 저들 집으로 가고 이랬던 겁니다. 예.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 대로로 다닐 수 있던 유일한 이제 골목길이기도 했고 예. 그런데요. 말씀 주셨듯이 안동도 그렇고 이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골목길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땅 주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땅에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측량을 싹 해보니까는 골목길로 쓰이던 도로가 자기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태 몰랐군요. 예, 이 그렇죠. 골목길이 측량을 내 땅인지. 생전에 안 하니까요. 이거 당연히 지자체 땅인 줄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데 예. 그래서 그 부지가 내 소유를 이제 알을 수 있겠네. 예. 그거 이후로 이제 폭 원래 2m 골목길 중에 예. 한 50에서 75cm만 놔두고 담장을 설치해 버린 겁니다. 사람만 간신히 다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남겼고, 담장을. 예, 땅 주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내가 길을 아예 막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은 다닐 수 있게 한 50에서 70cm 남겨뒀고 그것도 내 땅에 내가 담장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래 항변을 했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네 이런데 예. 이제 대법원은 홍길동 씨가 인근 7세대 7세대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예,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예.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원상복구 이런 걸 해야 됐겠네요. 그거는 이제 민사적인 소송 문제인데요. 또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보는데 일단 이런 내 땅에 내가 이래 해도 처벌을 받았다. 아예 막은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이 점이 좀 그렇고요. 이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내 땅인데 아니면은 그 위에 사는 7세대 그 예. 주민들에게 뭐라고 해? 치료라고 하죠. 네. 통행료를 청구하는 이 정도는 주장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제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그 점을 넘어서 실력 행사까지 나갔는데 그 점은 이제 형법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복잡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잠깐 보시면 예. 이제 대형 트럭이 공사 현장 다니느라 시도 때도 없이 집 바로 옆에 길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안동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큰 도로 옆에 집 있는 경우는. 예.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억수로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균열까지 난 거죠.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조금 자제해달라, 조용히 좀 천천히 다녀주고 해달라. 네. 부탁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나가 길 일부 막아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 교통방해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땅이더라도 일단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길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막거나 통행을 어렵게 하면 일반 교통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예 안 막더라도 이전보다 현재의 통행을 막을 정도로 방해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판례 사안을 보면 통행을 방해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숫자도 아니었고 다만 그 길 이용하는 가구 수가 7가구 뿐임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 몇 개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으면 그리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서 말하는 이게 길인지 아닌지 즉 육로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길이 법에서 말하는 육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무죄 나는 경우도 있군요. 있습니다. 육로가 아니다. 예. 육로인지 아닌지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이게 길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억수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는 우리 경북 국부말로 갠지 아닌지라고 그러죠. 갠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예. 일단 함부로 길을 막거나 적침을 가져다 두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알았네요. 아유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왜 못 막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왜 TV에도 보면 여기 내 땅이니까 그 통행 입구를 뭐 큰 돌로 막는다든지 예, 뭐 맞습니다. 자동차를 막는다든지 예, 뭐 맞습니다. 컨테이너 이런 거 다 갖다 놔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 가끔 보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 기존에 거기를 길로 사용해 왔던 육로였다. 그렇죠. 예. 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네네. 유죄 판결 받은 그 판결까지 있다는 거 분명히 네네.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유주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거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또 내가 이용하는 도로를 타인이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거 있는데 주차장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내 개인 토지상의 주차장에 남이 함부로 얌체 주차를 해놓았다. 이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이게 또 알고 보니 제가 아는 선배가 했는 판결이더라고요. 그래요? 법대 2년 선배가 하셨던데 예. 그 필로티 구조의 건조물 주차장에 얌체 주차를 한 사람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한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시고 내 건물 안에 공용 주차장이나 내 건물 주차장인데 함부로 주차했다 이러면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기억이 나네요. 이거 예를 예, 들어서 맞습니다. 왜 우리 흔히 보는 원룸 건물에 예, 그 맞습니다. 필로티 예, 예. 주차장에 그거 많이 대놓으시는데요. 이거 건조물 침입죄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 그리고 내 땅 위 길로 남들이 그냥 다니면 그 길을 주로 이용하는 주변 가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나 군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도로로 이걸 수용을 해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예. 내 땅 이 그렇죠. 도로로 사용하는 내 땅을 좀 수용하라. 예, 이게 지금 길로 되고 있는데 좀 사실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부당이득 산정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 길이니까 그렇죠. 차라리 지자체에서 수용해 가라. 나는 그렇죠. 현금을 찾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 신청하면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대부분? 이게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가 주변 사람들하고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에 민감한 시의원 또는 군의원이죠. 그분들을 상대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게 막 주차가 안 돼가지고 막 난린데 그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실제로 안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집을? 신시장도 그렇고 그거 보면 이제 원도심이죠. 거기에도 그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지금 뭐 웅부공원 앞이죠. 그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예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가 부지 매입해서 뭐 주차장에는 공로를 조성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왜 그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왜 골목 저도 이제 안동에서 이렇게 가끔 골목 다니다 보면은 군데 그냥 여기를 이제 주차장화해서 건물 철거해 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사는데 주차가 굉장히 삶에 맞아요. 관련이 예.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땅인데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뭐 평생 가도 이제 계속 골목길로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만큼 지자체에서 좀 수용해 달라. 아, 나는 돈을 받겠다. 이런 이런 걸 좀 청구해 봐라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내 땅 위에 이제 시나 군이 포장을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게네 좀 포장해달라 믿는 놈 또 포장해줘 버리거든요. 시돈으로. 예. 그럼 이제 그 사태는 시나 군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시나 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더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건 뭐 개인이 하기 좀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좀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청구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빠르고 네. 효율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 통해 방해 금지 가처분을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교통 방해죄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아까 그 윗집에 사는 그 7가구 입장에서 보자면 그 땅 주인이 뭘 막아놨어요. 예. 그럴 때는 가처분 신청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파출소 가서 저 사람 길 막고 있다 좀 처리해달라 이러면 이제 경찰관에 가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또 치워주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히려 뭐 변호사 찾아 소송한 것보다 빠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법적으로 하자면 뭐 통행과 방해금지 가처분하고 또 소송해서 권리구제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꼭 이제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웃 간에 길 가지고 분쟁을 나면 감정도 매우 격화됩니다. 그렇죠. 그래 결국은 그래 뭐 내 땅에 내 한다 이러면서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측의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많습니다. 내 땅을 함부로 다니고 막 소음 진동 생기죠 이러니까 맞아요. 들은 척도 안 하죠. 돈도 안 주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고 오히려 역전돼 가지고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이 길과 관련해서 실력 행사하시거나 또 분쟁이 있으면은 필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길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리 환경 탓에 폐 관련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실태 조사도 있었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혜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학교 네. 급식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폐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경북에서는 폐암 확진자도 3명이나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학교 급식 노동자 전원에 대한 검진이 있었던 건지 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2021년 2월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에 대해 최초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현재까지 5명의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은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과 노동부에 요구를 했으나 2022년에서야 노동부와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경북의 경우 전체 급식 노동자 3,673명 중에 급식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2,862명을 대상으로 저설량 폐 CT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중 2,834명이 검진을 완료했고요. 네. 검진 결과 양성 결절이 648명, 경계선 결절이 74명, 폐암 확진자가 3명 등 이상 소견이 72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무려 25.5%로 급식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 이상 소견이 나왔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이상 소견이 있었다라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네. 자,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이렇게 폐 관련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건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폐 관련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튀김이나 구이, 볶음 등을 할 때 발생되는 조리흉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조리흉. 조리흉이요? 네, 예. 조리흉은 세계보건기구 WTO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한 발암물질입니다. 예. 문제는 조리흉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입니다. 실제 21년 최초 폐암 산재 승인으로 돌아가신 조합원의 경우는 한 학기 동안 총 조리 일수가 84일이었고 그중 조리흉이 발생하는 튀김, 구이, 볶음 등의 요리가 포함된 일수가 68일로 전체 조리 일수의 81%나 되었습니다. 예. 산재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경우 조리흉이 발생하는 튀김, 구이, 볶음 요리를 조리한 빈도와 양이 폐암 발병을 높이는 범주에 해당되고 이 때문에 조리흉 등 발암물질의 잦은 빈도로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리흉이라는 발암물질 이게 이제 튀김, 구이, 볶음 이런 거 할 때 발생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빼면은 뭐 반찬 넣을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런 요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폐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자 네. 그동안 학교 급식실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기준과 정책이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폐암 관련 문제도 조리흉 등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사실은 배치 기준, 즉 급식 노동자 1명이 감당하는 급식 인원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 네, 현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2~3배 많은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1명의 급식 노동자가 65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학교는 평균 1명의 급식 노동자가 150명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임에도 경북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배치 기준에 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급식 노동자가 65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한 명이 65명을 책임진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2배가 넘네요. 150명을 책임지고 있다. 한 명이.
예, 이 급식 인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그 왜 조리실에 환기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네. 좀 더 개선해도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네. 그 급식실의 그 환기 장치 이런 것도 좀 개선 요구를 좀 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는 환기 부분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마련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예. 새로운 이제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가이드라인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네 학교 급식실을 증축하거나 현대화 공사를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최대한 많이 제대로 지켜서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환기 장치 요 기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무엇보다 급식 노동자 한 명이 책임지는 그 인원 지금 너무 많다는 거. 네. 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동부나 뭐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노조에서는 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요? 네, 경북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쉬쉬하고 사태를 키우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환기시설 등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정한 배치 기준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급식실 배치 기준 TF팀을 구성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국회에서 학교 급식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 급식실의 적정한 배치 기준은 86명당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배치 기준 86명당 1명인데 현재는 150명당 1명꼴로 있는 거니까 거의 절반. 그러니까 현재 한 2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이런 요구시고. 자,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오는 월말입니다. 31일에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신학기인 탓에 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큽니다. 자, 총파업까지 결의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17개 교육청의 2022년 집단 임금 교섭이 해를 넘기고 새학기가 시작되도록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학교 급식은 한마디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급식 노동자의 대규모 결혼 사태입니다. 네. 얼마나 결혼이? 네, 현재 경북 전체 급식실 결혼은 209명에 달합니다. 그래요? 네, 그중 183명은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26명은 아예 결혼인 상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발병률이 높은 열악한 업무 환경과 공공기관의 2세대에 달하는 높은 노동 강도, 또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처우,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등이 대규모 결혼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급식 노동자들이 직접 당근마켓에 구인 광고를 내기도 하고요.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급식 노동자들이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거는 사용자인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결혼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런 총파업의 원인은 모든 책임과 업무를 학교와 급식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과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말고도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2018년 교육부가 교육부 임금 직무체계 개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등이 교사나 공무원 대비 어느 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들이 교사나 공무원 대비 높게는 90% 이상,
최소 80% 이상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의 수준입니다. 네, 그마저도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 또한 직무와 상관없는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도 아주 심각합니다. 네, 또한 공무원과 임금 격차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학교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왜 공무원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이나 교육당국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요구의 핵심은 합리적인 직무평가에 근거한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입니다. 네. 비정규직으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과 처우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 교육 공무직. 쉽게 말해서 그 기간제 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뭐 방과후 교사 등등. 그렇죠. 네, 예. 그런 네. 교육 공무직들이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90% 이상 최소 80%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은 네,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네. 지적을 하시는 거고. 자, 네. 그동안의 임금 교섭이 어땠는지 그 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좀 진전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총파업과 지속적인 교섭에서 일정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합리적 임금 체계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빼고 교육부, 교육청 등 당국끼리만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빠진 채 어떻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논의는 해보겠으나 사실은 임금체계 개편의 의지는 없고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고착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급식이나 돌봄, 방과후 등의 학교의 역할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커진 학교의 역할 중 대부분은 학교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임금 체계 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렇군요. 31일에 이제 총파업 예고를 하신 상태인데 총파업까지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육 당국에서 이 방송을 좀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협상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부 언론에서 여전히 저희들을 아이들 밥을 볼모로 임금이나 올리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세력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파업은 공교육과 학교급식을 정상화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밥 안 준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또 우리 학교 급식의 현 주소가 어떤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육당국도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31일 예정된 총파업 공교육과 학교 급식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 자, 오늘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 뭐 처우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총파업의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의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죠.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오늘. 자,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이 중국 양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이런 주제 여기 최유한 평론가께서 다루셔서 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예. 양회는 어제 폐막됐습니다. 아, 어제입니까? 오늘이 아니라. 예. 전인대가 어제 폐막됐고요. 네, 예. 정협은 11일 날 폐막됐습니다. 지금 뭐 전인대, 정협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인대와 정협 합해서 이제 양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양회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이게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양회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기관 두 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방금 말씀 전인대라고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약칭 정협이라고 합니다. 정협. 예, 둘 다 3월에 인민대회당이 개최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정협은 3월 11일 날 끝났고요. 전인대는 어제 끝났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의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대표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국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인데 규모가 너무 커서 매년 3월에 한 번 정례회를 열어요. 그 대신 전인대 산하의 상무위원회가 국회의를 대행하는 거죠. 전인대 대표 각선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고요. 중국 인민정치협상에 있는 정협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인대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산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재외동포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협 전국위원 임기가 5년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열리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적이 있었어요. 사상 첫 연기되었다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개최가 이렇게 된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전인대는 어제 13일 날 폐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뭐 양회. 그러니까 헌법상 중국 최고 기관 두 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전인대 플러스 정협이라고 하는 것, 최고 기관 두 개를 이제 양회라고 한다. 이게 이제 어제 모두 끝났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양회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 공산 당국이 외국어로 이제 체제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여전히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 서방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형식적인 정치 행사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공산당 시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지도부가 실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이제 전인대를 언급할 때 항상 고무도장, 러버 스탬프라고 표현하는데 고무도장?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거죠. 도장만 찍는다 가서. 예, 도장만 찍는다. 근데 일단 전인대는 뭐 전인대하고 정협은 그러니까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권력 기구이긴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헌법 수정, 법률 제정, 국가 요직 임명도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는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결정 사항에 도장만 찍는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고요. 실제 전인대 대표위원이라든지 이게 직선제 아니거든요. 간접선거로 출마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논쟁적인 일이 있을 때 전인대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개파 수장이나 주요 구성원끼리 서로 미리 합의를 봐요. 그러니까 전인대가 상설적으로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전인대 자체에서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인대 산하에 있는 상무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우리 60, 70년대 우리 국회를 보는 듯한 그때보다도 좀 더 못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어제 이렇게 모두 끝난 이 양회. 자, 올해 있었던 2023년 양회 특징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대략 이제 9가지 정도로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경기 부양, 소비 회복, 통화 정책, 공급망, 부동산, 민간 기업, 외자 정책, 미중 관계 9가지 정도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공산당에서
미리 중요한 사안이라고 딱 결정해가지고 전인대 붙인 거죠. 예. 가장 관심 모아지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아, 예. 올해 5% 내외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에는 2022년에는 5.5%를 잡았어요. 예, 예. 근데 실제 성장률은 3%밖에 안 됐단 말이죠. 2022년에. 근데 왜 예. 한창 경제 봉쇄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제로 코로나라든지 봉쇄라든지 이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확실히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데도 5.5%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낮게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예. 시진핑이 집권 3기가 딱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무리한 목표치 달성에 매달리기보다는 핵심 정책 추진에 집중하도록 공간을 남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5.5%인데 3% 밖에 못했다. 네. 근데 올해는 더 높일 수가 없고 5% 딱 하고 여기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 체면이 구겨진다. 이 생각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안전주의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워낙 3% 저성장을 했으니까 뭐 기저효과 뭐 그런 것만 생각해도 올해는 뭐 한 7, 8% 갈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자, 그런데도 5%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 예. 자, 첫 번째 특징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나머지 한 뭐 8가지 정도 남아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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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다음 고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중앙경제공략회의에서 세 번째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 두고 정부 투자 정책 지원을 통해서 사회 전체 투자를 끌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막 전문 채권 발행하면서 경기 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전문 채권 조기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올해 어떻게든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 소비 회복을 강조했다. 예,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특징들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통화 정책,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되 온건한 기조를 유지한다. 아하. 뭐 공급망 같은 경우 다섯 번째 공급망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주니까 예. 뭐 독자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기술 자립 방안 이걸 통해서 공급망과 산업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한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 뭐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되 억제 정책을 완화한다, 좀 부양한다라는 이야기이고, 예. 일곱 번째는 민간 기업, 중국 경제 기여도 높은 민간 기업에 지원한다. 근데 공산당은 또 이제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말 안 들으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의 그 대외 정책이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제도나 정책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미국과의 관계예요. 아홉 번째. 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에 대응해서 더 뭐 RCEP이라든지 그 뭐 1대1로 같은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올해 양회의 경제 부문 기조는 안정을 기본 기조로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안정 속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안정 속 성장하면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안정 속의 이게 막 성장할 수 없을 때 예.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막 인민은행에서 막 돈 찍어내서 부양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3기 딱 들어섰는데 막 이렇게 변화하고 싶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안정적 기조를. 예. 그래서 재정 지출 확장도 완만한 수준에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 속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예. 자,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도 너무 급격한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시 주석이 절대적인 1인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번에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을 뭐 국가 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인대 대표 2,952명이요. 네. 반대나 기권이 0표예요. 0표죠? 예, 0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러버 스탬프 맞네요. 예. 예,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달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고 예. 이로써 당, 정, 군을 완전히 장악한 1인 독주체제 완성했죠. 그래서 예. 시진핑더러 시황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시황제 소리도 듣고 인민영수라는 칭호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민영수라는 것이요. 사실 중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지 3연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연임하는데. 아, 이게 처음이에요? 49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이게 사실 종신집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시 주석은 지금 인민일보가 인민영수란 칭호를 붙였어요. 예. 사실 원래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이라고 하죠. 예.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에 따라 붙었는데 예. 덩샤오핑이 정권 잡은 후 이거 개인 숭배니까 이런 얘기 붙이지 마라고 해서 안 붙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 공산당의 아버지인 마오쩌둥급이다. 시진핑이. 예. 장기 집권 간다는 거 종신집권까지. 죽을 때까지 해먹는다는 겁니다. 그냥 뭐 시진핑이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그렇군요. 자, 이로써 뭐 시진핑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뭐 완전히 소멸된 겁니까? 원래 있었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이라는 견제 세력도 있었고 예. 상하이 기반의 정치 경제 인맥 상하이방도 있었는데 예. 이 개판 다 몰락했습니다. 오로지 시진핑 중심으로 시자준이라고 하거든요. 시진핑의 측근들. 시자준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무총리로 선출된 2인자 리창이라든지 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상이라든지 정치국 위원인 허리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핵심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시좌진이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윤핵관 뭐 같은 말인가요, 그러면? 비슷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확보했지만 시 주석이 이제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발목 잡혔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두 번째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중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이게 시 주석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양대 과제가 되겠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뭐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뭐 중동의 지정학적 정세가 재편될 조짐이 보인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미국이 손댔다가 못한 걸 중국이 해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원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동의 강국이고 근데 양쪽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예. 시아판이 수니판이 해가지고요. 예. 국교가 단절된 상태인데 이거를 중국이 나서 손잡고 둘이 악수하게 만들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켰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글로벌 정치가로서의 이미지 정치를 구현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차원의 야심을 알린 신호탄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중국이 손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서 나서고 있는 것이고 현재 성공한 중동으로부터 지금 미국의 일극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시발점이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게 향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보아야겠죠. 그렇군요. 중동에서 미국의 틈새를 노리는 중국이 되겠군요. 미국이 못한 걸 중국 내가 했다. 이런 거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중국 양회에 대한 소식 그리고 중동 관계, 이렇게 중국의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